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진행을 합니다. 첫날인 어제 명품백 수수 등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는데 오늘도 이 계엄령 준비설과 또 독립기념관장 인선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첫 소식 윤동빈 기자입니다. 오후 2시 예정된 외교안보부문 국회 대정부 질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어젯밤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9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군사 분야 인공지능 고위급 협의에 참석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철저한 기준과 규범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계엄령 준비설과 독립기념관장 인선 논란 등을 놓고 날선 질문을 벼르던 민주당에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회 출석 피로감으로 국무위원이 국정을 다룰 수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장관 불출석도 같은 인식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어제 첫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총리, 지난해 전 세계 경제 성장 지수는 2.6까지 가고 있었어요. 올해는 2.6%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 몇 가지 찍었어요?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삽니까? 올해 초반에 야당의 계속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위해 탄핵 변죽을 울리고 있다며 자신 있으면 차라리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북한이 날려보내는 오물풍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 이 수도권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불이 난 김포의 한 공장에서는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도 발견이 됐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에서 새빨간 불길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천장은 까맣게 그을렸고 군데군데 구멍도 뚫렸습니다. 5일 새벽 3시쯤 김포공항 인근 공장 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추산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현장에서는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북한이 이틀에 걸쳐 오물풍선 480여 개를 살포한 날입니다. 8일 경기도 파주의 창고에서도 불이 나 소방 추산 8,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곳에서도 기폭장치 추정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7월과 8월에도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물풍선이 떨어진 곳에 크고 작은 불이 나는 건 기폭장치 때문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내용물을 공중에 흩뿌리기 위한 기폭장치가 지상에서 터지면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타이머가 부착된 비율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율이 올라갔다고.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오물풍선 관련해 접수된 119 신고는 1,560건이 넘었고 대부분 북한과 인접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오늘 변론이 종결되면 이르면 10월 2심 선고도 가능합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에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 가동에 들어간 민주당이 수사를 맡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회동 이후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모양새인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는 건지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응하겠다며 만든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장 뒤쪽엔 검찰 정권의 망국적 칼춤을 멈추겠다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한병도, 윤건영 의원 등 친문계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만 명확한 증거도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우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되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맡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2일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 이어 13일엔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해 대응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대책위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으로 갈등을 빚었던 친명계와 친문계가 검찰 수사를 계기로 공조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소위 10월 위기설이 다가오자 급조된 방탄동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점입 가경입니다. 대통령실은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스럽다고 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원전 생태계 파괴, 외교 파탄 등을 거론하며 자신을 좀 되돌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어제부터 시작된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화제가 됐던 이 박지원 의원 또 한덕수 총리의 질의 장면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한 총리 사모님이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좋습니다.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했잖아요. 제가 추천해서 오셨잖아요.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그 경제수석 때 스크린 쿼터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어요. 왜 지금은 말씀 못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선동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가짜뉴스 제발 옛날에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 안 그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자, 좋은 한덕수, 나쁜 한덕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박지원 의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이 경제수석과 비서실장으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죠. 실전이 오가는 가운데 또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보셨습니다만 웃음까지 터져 나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박지원 의원은 자꾸 한덕수 총리한테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죠. 예. 과거에 소신 있는 한덕수 총리였는데 지금은 소신이 없어졌다. 이제 아마 이런 톤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변한 거는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당시에 권력의 실세라고 하는 그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평의원이에요. 거기다가 권력의 실세도 아니고 야당 의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왜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되거나 야당이었다 여당이 되면 우리 흔히 내로남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그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해서 저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기준 자체가 대단히 많이 변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변한 건 한덕수 총리가 아니고 박지원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변한 것이 상황이 변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박지원 의원, 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다. 글쎄요, 총리가 변했다. 뭐 아까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는 소신이고요.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소신을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소신이 그때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 지지를 한번 보세요. 예. 현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예. 그러면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한 어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소신 있는 발언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졌다라는 걸 하나 지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대통령과 정권을 좀 보호해야 되다 보니까 국민을 좀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좀 무시하거나 거기에서 대응을 좀 강하게 대응하는 게 좀 잦아진 모습이 아니냐,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소신과 존중, 이 두 개의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변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물론 야당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야당도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좀 전에 뭐 그런 어떤 맥락의 말씀은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영교 의원 최근 언론 보도에서 불거졌죠. 이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이거를 다시 또 언급을 했어요. 서영교 의원이나 또 민주당에서 이걸 언급 계속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제 뭐 대통령 부인이 그 집권당의 공천에 개입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고 이런 주제가 사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게 비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국정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천 개입이라는 거에 원천적인 것이 어느 언론 보도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게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을 뭐 김해로 가라 뭐 이랬다는 얘기인데 김영선 전 의원은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봤다는 사람 자체가 익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또 김영선 의원은 가지도 않았어요. 가서 그 뭐 제대로 공천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는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뭐 야당은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뭐 공세의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서도 그 여당은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실 공방 수준에서 멈추고 있는 거지. 저게 뭐 국민들한테 김건희 여사가 정말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확신을 주기에는 아직 대단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지금 서영교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팩트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영교 의원은 왜 이런 팩트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공세를 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의혹이 나오면 그게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을 문제 제기함으로써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실효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요.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어떻게든 설명하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게 뭐지? 라고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 문제의 답은 안 된 것 같은데 제 질문은 팩트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언론 보도하는 인터넷 언론 매체에서 나온 건데 그게 좀 사실인 것 같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특검까지 가면 저는 그건 좀 과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치적 공방으로서는 뭐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는요 민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안 소위원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로 올릴 것이고요.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했다고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탄핵 조사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계속 안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 가운데 재발이 된 법안에는 공천 개입 의혹 이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어제 법사위 상황 아까 좀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렇게 돌아가는 법사위 상황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어떤 식의 의혹을 제기해도 저는 국민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걸 하다못해 뭐 어디 그 언론 매체에 어느 구석에 나온 조그만 보도를 인용해서라도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을 때 아마 그 국민의 다수 여론은
자기들의 호응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석 밥상에 올리는 거 당연하죠. 그건 야당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여당이 이걸 어떤 식으로 차단하느냐 또는 희석시키느냐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집권당은 그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용산이라는 벽에 딱 막혀서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저런 식으로 야당이 추석 밥상에 이 김건희 여사를 올리려고 한다 이렇게 불만만 털어놓을 일이 아니고 지금 집권당도 특히 한동훈 대표의 집권당은 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될 때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면 국민의힘에는 다소 불리해요. 지금 여론 지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론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꿀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집권당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의 대응을 지금 주문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은 일단 거부권을 시사를 하겠어요. 시사를 했어요. 국민이 지쳤다 이렇게 말을 근데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을 하고 하는데 또 다른 의혹 나오고 여론은 호전되지 않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부권만 가지고서는 대책이 안 된다. 제 말씀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추석 밥상 위에 요 문제는 민주당으로는 올려야 한다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특검에 추가해서 하겠다는 거는 과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와 의혹 해소는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매 사안별로 위제설법, 위안설법을 하면 법의 안정성이라는 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법이라는 건 기존의 제도와 법이 어느 정도 다 소진됐다고 봤을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이야기만 있으면 법을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의제에 대해서 만들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만들어요. 그러면은 국회가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변질돼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은 과하다. 그런 어떤 과도한 부분은 저는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정치적인 공세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응도 주문을 해주셨고 꼭 과하다는 이야기도 민주당이 좀 과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거론을 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닙니다. 모렴치한 캥거루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구리 얘기를 비유했다가 이제 캥거루 게이트라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는데 저 발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딸 다혜 시간의 경제 공동체를 밝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다 밝혀졌다는 전제하에 권성동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다혜 씨가 결혼하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캥거루 뱃속 주머니에 아직도 있더라. 그래서 경제 공동체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러나 이제 권성동 의원은 정치적으로 저런 주장을 하고 저런 질문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계좌 추적도 하고 지금 관련자 소환 조사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그 경제 공동체가 입증이 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마 뇌물죄로 처벌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상직 전 의원한테 본인이 중진공 이사장직을 주었고 이상직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켜줬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불과 4개월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대가성은 저는 재판부에 가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문제는 권성동 의원은 단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아직 수사 중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여기에 이어서 또 이 변죽만 울리지 마라. 요즘 계속 탄핵 이야기, 계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하려면 진짜 해라. 정치적 책임, 그 대신 정치적 책임은 져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변죽만 울리지 말아라. 하려면 해봐라. 이런 뜻인데 뭔가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 같기는 해요.
뭐 물론 답답하니까 저렇게 말씀하셨을 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 저런 자세는 정치인의 자세가 전 아니라고 그렇습니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더군다나 여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힘이 있는 여당은 문제를 풀고 손을 내밀고 예. 같이 협치를 해서 가자고 자꾸 해야지 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답답한 상황까지 오게 된데 저는 첫 단추는 네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여권이 범죄자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상황이 저는 꼬였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대로 다루고 그 지위와 직위에 대한 역할은 역할대로 존중을 하면서 그거를 협의해 나가려는 자세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안별로 분리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네네. 여당의 힘이 있는 정치인의 태도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그 지금 민주당에서도 제2의 논두렁식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생각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보세요? 아니 저는 과도하다고 기본적으로 예. 권력자들에 대한 예. 거는요 지나칠 정도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혹이 있으면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그러면은 이게 여건과 형평성이 맞느냐의 부분까지도 해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혹이 있는데도 좀 샅샅이 뒤진다, 굉장히 세게 한다 이런 느낌을 전혀 안 주잖아요. 예. 못 주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하니까 그게 비판을 받는 거지 그렇다. 수사 자체는 국민적으로 그렇게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 수사 대응을 고리로 이제 친문 또 친명 이 단일 대우를 구축한 듯한 이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 방탄 동맹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방탄 동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장 10월 위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과 위중교사 재판이 10월 중이나 아니면 늦어도 11월 초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죄가 나올 전망은 법조계에서 그리 크지 않아요. 거의 없을 정도예요. 예. 그 정도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당내 단합 내지는 예. 지지층 결집이 필요해요. 네네. 거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직접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위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힘을 합치자. 왜? 검찰 수사와 그다음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이제 그 뭉쳤는데 자,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10월 위기를 통해서 이제 11월쯤 10월 위기로 뭐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상황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위기에서 좀 회복이 된다 싶으면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친문의 구심점이라는 이제 귀국을 할 거예요. 귀국하면 좀 또 친문이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동맹은 결국 한시적 동맹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신삼김 시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네.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하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이재명 대표의 10월 위기가 가시화되면 물론 핵심 지지층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 지지층의 언저리에 있거나 중도층들은 굉장히 동요할 겁니다. 그 이유는 그냥 단순히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다와 1심 판사가 유죄라고 했네? 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김이라고 하는 김경수,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움직일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상대 후보 매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그렇지만 자기는 복권이 됐다, 피선거권이 회복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진보 진영은요.
도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새 진보 진영에서 뭐 도덕성이 뭐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서 왜 진보를 표방합니까? 저는 굉장히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노현 교육감은 진보 진영에서도 리더층,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본보기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걸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건데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람들이 본보기를 보이지 않고 사리사욕만 취한다면 앞으로의 역사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출마에 전혀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고 또 선거 보전금은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어떻게 내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아니 이게 이제 내야 될 돈이 35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선거 보전금이. 그런데 그중에 한 5억 원 정도밖에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30억 정도를 안 냈어요. 지금 얘기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러죠. 그건 피선거권에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2012년 9월에 구속이 됐어요. 네네. 구속이 되고서 그때 확정된 것이 이제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라 이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구속되고 나서 2달 만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명의 이전을 했어요. 아마 남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선거 보전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렸다. 이런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2012년 11월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명의 이전한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오히려 재산 빼돌리기 부분으로 그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뭐 피선거권 그거는 별 문제는 없죠. 네, 그건 문제가 자, 이런 없구나. 부분도 만약에 본인이 끝까지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서울 시민이 결국은 결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이제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의혹까지 있어가면서 선거보전금 30억 원을 내지 않고 서울 교육을 또 내가 맡겠다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서울 시민이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9월이지만요. 역대급 무더위 찾아오면서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85년 만에 두 번째 높은 9월 더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30도 넘는 늦더위 내일까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원 기자, 오늘도 어제만큼 덥죠? 네, 이곳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가 한낮의 무더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한낮 기온은 평년보다 7도 높은 34.1도로 9월 기온으로는 85년 만에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4도, 춘천 34도, 대전 35도, 대구 34도, 광주 33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 일부는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9월의 폭염경보 발령은 14년 만입니다. 더운 낮 시간엔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온열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상 최고 무더위를 기록하며 지난달 전력 수요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주택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평균 1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요금이 5만 원 이상 오른 가구는 모두 113만 호로 이 중 10만 원 이상 오른 가구도 38만 호에 달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때 아닌 늦더위는 추석 연휴를 지나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주 불기소 결정을 한 김 여사 수사심의위원회와는 별개인 건데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들이 다시 심의를 하게 돼 김 여사 때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낸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미리 제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란 말을 인용하며 이번 주 내 불기소 처리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하지만 오후 들어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요청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또다시 열리게 될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권고하게 됩니다. 통상 수심위 소집부터 결론까지는 보름 정도가 걸립니다. 오는 15일까지인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이 총장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황병줄입니다. 자, 지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이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열리게 되면서 이번 사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추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 이번 주 내에 이 불기소 처리 방침을 시사를 했지만요. 이 최재형 목사 건이 별도의 수사심의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최재형 목사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임기 끝날 이때까지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얘기했을 때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와 지금 최재형 목사에 대한 혐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최재형 목사가 본인이 피의자로 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본인이 수사심의위원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수사 관련된 그 수사심의위원회와 어떻게 보면 쟁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라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보는데요. 뭐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가오는 그 9월 15일 날 우리 지금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최재형 목사와 관련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일정조차도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같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예측도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건의 쟁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그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와는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다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수사심의위원회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판단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는 반면에 사실 최재형 목사는 계속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었고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 당사자에 대한 수심위의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이런 논란이 촉발된 것 자체가 두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과 최재형 목사에 대한 사건이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수심위를 동시에 개최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는 논란도 그래서 지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모레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김 여사에 대한 이 검찰 수사에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 고노스 회장의 어떤 이렇게 관련되는 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보다는 같이 옆에서 이제 기소된 손모 씨라고 하는 전주에 대해서 유죄가 일정될지 여부가 지금 쟁점 아니겠습니까? 1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그 전주에 대해서 항소심에 와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같이 죄를 범했다는 공동 정범이 아니고 이제는 옆에서 죄를 도와줬다. 한마디로 방조범으로 지금 그 법리를 새로 구성해서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지금 판단을 받기로 하다 보니까 그 법적 구조가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받는 혐의와 매우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손모 씨 전주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일정될 경우 결국 이 같은 어떤 구조하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다가오는 이번 주 목요일 지금 손모 씨 전주에 대한 판결 결과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주가 조작에 대한 방조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세간의 관심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항소심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뉴스 접하시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출근길에 직장 동료를 자택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 붙잡혔습니다. 굉장히 황당했어요. 범행 당시 상황 어땠나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참 충격 받으셨는데요. 이 남성 어제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피습하고 달아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범행 1시간 30분 전부터 이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라고 하고요. 출근하려고 나오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중상을 입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되던 중에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뉴스입니다.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이제 정황을 쭉 조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 평소에 친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와는 있습니다. 범행 동기 같은 것이 밝혀진 게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나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직장 동료이고 나이대도 비슷해서 평소에 굉장히 친구로서 지냈다라고 하는데 업무 처리 방식에 관한 그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 대법원 양형 기준의 살인죄의 이 같은 경우에는 동기를 기준으로 5개를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동기 살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의 인격적 무시나 멸시를 당했을 때에 나아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말다툼 끝에 시비나 격분해서 이런 그 살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보통 동기 살인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뭐 다른 어떤 그 채권 채무 관계나 이런 부분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추적을 하고 있고 다만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있다, 자백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보도까지 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범행 동기가 직장 동료 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해 남성이 범행 직전에 옷을 갈아입고 또 흉기도 뭐 미리 챙기는 등 굉장히 범행을 친밀하게 준비한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뭐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계획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범행 후에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가서 차를 타고 도주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주 방향이라든지 도주 방법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또 추정이 됩니다. 또한 3시간 만에 이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되긴 됐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그리고 사전에 계획한 범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수사한 후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일명 검은 부엉이로 불리던 이 불법 촬영업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좀 특이한 이력도 있는 그 좀 남성인데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참 어이가 없는데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4년 동안 이 성매매 업소의 홍보 광고를 전문으로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한마디로 성매매가 기업화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금 그 구속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영상 촬영 장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넘을 정도의 고가의 영상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어떻게 보면 성매매를 하고 미리 요청을 받아서 그 상황을 촬영한 다음에 얼굴은 익명화하고 그것을 이제 이른바 움짤이라고 해서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어떤 영상 같은 경우에는 10만 회 이상 조회가 될 만큼 이 사람이 그 촬영해서 편집했던 동영상이 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했는데 경찰이 그와 같은 그 첩보를 이용을 하고 추적한 결과 얼마 전에 체포해서 구속에 이른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엽기적인데 이 남성이 카메라 관련 박사 학위도 있다고요? 네, 일단 이 검은 부엉이라고 불리는 이 남성이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게다가 렌즈 관련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전문 지식을 범죄에 활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신의 카메라 27대를 촬영에 이용했다고 하고요. 조명까지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생활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네, 지금 이 남성이요, 벌어들인 돈만 1억 원 정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처벌은 이런 사람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현재 구속한 건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매매 처벌에 관한 법률상에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알선 혐의 그리고 예. 또 동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성폭법상에 이 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이 부분으로 지금 구속돼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성매매 관련되는 그 알선 혐의로서는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피해 여성이 동의를 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상에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이것은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이거 동영상을 유포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 예. 아마 이 그 뭐 이게 예. 밤에 이게 이 남자 검은 네. 부엉이라는 사람은 성폭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의 이 폭로와 관련해서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해온 문화체육관광부가요.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안 선수의 주장대로 협회 운영 방식과 보조금 운영 등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한 안세영 선수.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문체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조사단을 꾸려 대한배드민턴협회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협회와 대표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안 선수가 제기한 선수 관리 문제와 대회 출전 강요 의혹 외에도 협회의 보조금 정책 위반 등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협회가 권고를 어기면 보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파리올림픽 이후 비판이 이어지자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은 엘리트 출신 인사들이 그동안 협회 행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도 안 선수와 대담한 뒤 현장 조사 등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체육계 비리 의혹 파장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체육계 비리 제보센터를 운영한 이후 총 7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진종호입니다. 네, 아침부터 전화에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먼저 전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네. 기자회견 해주셨는데 대한사격연맹 금세계, 은세계 역대 최고 성적 올렸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받아야 할 포상금 3억 원 넘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의혹 제기하셨는데 상황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보통 이제 그 각 종목 단체별로 연맹 회장님을 모시고 있고 그 회장이 후원금이라는 그 금액을 내고 회장을 맡게 되는데 네. 우리 사격 연맹에서 그 신명주라는 본명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회장님을 모셨었는데 예. 올림픽 직전에 좀 급하게 준비했던 부분도 있고 후원금을 이제 먼저 내시고 들어와야 되는데 갔다 와서 내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만 그냥 믿고 올림픽을 갔었는데 예. 막상 올림픽 갔다 오고 나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추후에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축하받아야 되고 하는 우리 메달리스트 선수들이 지금 포상금조차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연맹 측에서 선수들한테 지급해야 될 포상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선수들이 그 포상금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통 올림픽 경기를 갔다 오면은 한 달 정도 뒤,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보통 이제 뭐 축하와 격려를 받게 되는데 예. 현재 이 9월이 된 시점에서 아직 아무런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네. 일단 사격연맹 층에서는 보도에 의하면 뭐 연말에 포상금 지급할 예정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뭐 지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안 그래도 그 연맹 측과 좀 얘기를 많이 나누어 봤었는데요. 예. 연맹에도 그 기탁금처럼 예비비 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선수들에게 포상금은 무조건 줘야 된다. 네. 먼저 활용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 한도 내에서 선수들에게는 일단은 연맹의 그 예비비로 인해서 선수들에게 상금을 먼저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다음 추후에 전 회장으로 하셨던 회장님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좀 공분이 좀 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작 이제 선수들이 포상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격 연맹의 내부 직원들에겐 포상금이 지급이 됐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 뭐 연맹 측에서는 지난해 대회 개최에 의한 포상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정상의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조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 부분도 일단 내부 문서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예. 뭐 연맹은 항상 뭐 우리는 경영적 부분으로 힘들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100만 원이 됐던 200만 원이 됐던 선수를 먼저 생각하는 연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뭐 대의원들의 그 승인 없이 셀프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격노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13 종목에서 70여 건에 달하는 비리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격 연맹의 비리 외에도 특별히 더 주목하고 계신 뭐 제보가 있으실까요? 시청자들이 좀 알아야 되는 제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사격 선수로서 한 20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예. 정말로 이 사격계를 먼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팠었고 또 지금 현재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축구협회가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너무 뭐 독점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셔틀콕 리베이트 같은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증거 자료가 바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체육계 비리 제보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뭐 개인적인 것보다 우리 후배 선수들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체육 문화가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비를 했었고요. 2주 간격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네. 시시비비를 좀 약간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함께 우리 용기 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24일 날 우리 그 국회 문체위에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그때 배드민턴, 축구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들을 좀 약간 자세하고 좀 세세하게 살펴보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 의원님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20년 동안 선수 생활 직접 하셨고 지금은 의원으로서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후배 선수들을 위해서 많은 대책들 내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을 강타한 태풍 중 30년 만에 최악으로 기록된 야기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불어난 강물로 철교가 붕괴돼 10여 명이 실종됐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적어도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7만 명에 이르는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고 진출 기업도 많아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교가 무너지면서 따라오던 트럭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375m 길이 철교는 마치 칼로 자른 듯 가운데가 사라졌습니다. 베트남 북부 푸토성에서 현지 시간 9일 퐁차우 철교가 불어난 강물에 무너져 트럭과 자동차 등이 추락해 10명이 실종됐습니다. Lúc mà bọn em rơi xuống ấy thì cảm giác rất là sợ. Vâng, như kiểu mình từ cõi chết trở về. Vì lúc mình rơi xuống là mình nghĩ là em thì em không biết bơi. Mình rơi xuống mình nghĩ mình 3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 야기가 베트남을 휩쓸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은 흙탕물로 가득 찼고 오도 가도 못하고 집에 갇힌 주민에게는 구호 식량이 전달됩니다. 급류에 휩쓸리고 산사태로 매몰되는 등 지금까지 적어도 7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최고 시속 166km의 강풍과 300mm의 비를 뿌려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나무 21만 그루가 뿌리채 뽑혔고 주택 약 1만 채가 파손됐습니다. 570만 가구도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이퐁 지역에 진출한 LG 공장 등도 일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은 비상대책반을 편성하고
한국인 피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파리 패럴림픽 여자 멀리뛰기에 출전한 이탈리아 선수가 화려한 안대를 하고 경기하는 모습입니다. 멋진 도전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던 파리 패럴림픽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AP통신이 가장 포토제닉한 순간을 선정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대회에서는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착용한 화려한 안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휠체어 럭비 종목의 선수들은 수십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는 수영 선수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폴대를 훌쩍 뛰어넘는 높이뛰기 선수들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드라마 같은 장면들이 많은데요. 어제 열렸던 폐회식도 축제같이 진행이 됐다고요. 네, 지난 12일간 멋진 경기를 펼쳤던 선수들은 메인 스타디움에 모여서 축제 같은 폐회식을 즐겼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에는 역대 가장 많은 169개국 4,4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금메달 6개를 포함해서 모두 30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폐회식에 참석한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한참 동안 참가 선수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네, 패럴림픽은 끝이 났지만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4.1도까지 오르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지도에 다시 붉은색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돼 내려졌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9월에 폭염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34도, 대전과 광주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